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이에 최근 사태로 전세계 축구팀들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박항서 감독도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최근 베트남의 방역 및 치료를 위해 써달라며 정부에 $5,000를 기부했지만 이 매체는 기부는 좋지만 당장 일이 없으니 더 낮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현지 보도에 달린 베스트 댓글에는 언론에서 말하는 압력은 공식 단어보다 10만 배나 더 강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축구협회가 강요는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해주길 바란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그동안 놀라운 성적이나 다른 외국 감독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달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필리핀 성인 대표팀 감독 에릭센이 74억 원을 받을 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U23과 성인 대표팀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2년 전까지 연봉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베트남은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4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스즈키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 같은 성적을 얻고 나서야 연봉이 7억 3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태국과 오랜 라이벌 관계로 늘 비교되어 왔습니다. 일본 니시나 아키라 감독이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할 당시 박항서 감독보다 무려 4배나 많은 11억 4천만 원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역사상 가장 높은 성적을 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태국 니시노 감독의 연봉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넷은 태국 니시노 감독은 연봉을 깎아 태국 대표팀에 도움을 줬다며 박항서 감독도 일본 동료 감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제2의 고향인 베트남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베트남에 수많은 트로피를 안겨줬던 박항서 감독은 연봉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스즈키컵 우승 당시 우승 축하금 10만 달러를 베트남 축구 발전과 불이웃을 위해 캐축했습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의 헌신과 선행이 있었기에 베트남 언론의 이 같은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지금 베트남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봉쇄 정책이 초기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달리 최근 하노이 최대 병원 박마이 병원이 뚫리면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副총리는 이에 대도시 봉쇄령까지 언급하며 3월 27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사실상 이동중지 명령까지 내렸고 급기야 29일 한국 기업들로부터 5,000개의 진단키트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만 개를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이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진단키트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이 보여준 행태에 그동안 베트남에게 엄청나게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GDP의 30%를 책임지고 있다는 삼성은 구미 공장 중단에 따라 베트남 디스플레이 공장을 OLED 라인으로 개조하려고 했지만 급히 베트남으로 파견한 한국 기술자 700명이 베트남 정부에게 입국 거부를 당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겨우 사정하고 베트남 당국의 요구를 들어주고서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트남은 자국민의 안전우선 정책 아래에서는 그동안 양국 관계의 자랑거리였던 삼성전자조차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두고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편애 현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베트남의 행동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서 벗어나 다른 동남아 생산기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베트남이 더 큰 투자 요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액을 다 소유했다며 거절한 바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이번 사태로 베트남에 리스크가 있고 중국 공장이 멈춰서면서 태국 법인에서 부품 조달 라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중국에서 부품 공급을 받아왔지만 이번 사태로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LG전자가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태국입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집중되기 전 태국은 글로벌 공급체인의 한 축을 이루며 생산업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2016년부터 자국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인 태국 4.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의존했던 일본에서 벗어나 한국에게서 4차 산업의 길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 태국의 인건비는 베트남에 비해 20-30% 비싼 것으로 파악되지만 노동력의 질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베트남의 임금 인상 추세가 가팔라 4-5년 내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게 집중됐던 투자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앞으로 과거처럼 한국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관광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관광객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베트남은 두 나라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의 많은 호텔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장기화된다면 거대 리조트까지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베트남을 찾았던 한국인들에게 인식이 나빠지면서 연간 32조 원의 관광 수입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다시는 베트남에 여행을 안 가겠다는 한국인들이 늘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은 벌써부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던 베트남은 한국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적혀진 주제 먼저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선정한 또 세계 글로벌 혁신 기업에서 삼성이 또 아시아 1위, 아시아에서 1위고 세계에서 8위에 선정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죠. 그것은 헤드라인만 간단히 전해드리고, 리지드 OLED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또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0%를 수성했는데, 그 소식은 뒤에 한번 붙여서 이 화면에 있는 주제부터 전달해드리고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주제 들어가 보죠. 삼성과 구글이 오랜만에 이번에 협력을 발표했죠. 이게 한 8년 만인 것 같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픽셀 폰 개발에 들어갈 어떤 반도체, 그리고 ASIC 즉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과 계약을 체결했고, 개발에 구글도 자체적으로 돌입을 했고요. 그 폰의 두뇌 즉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삼성의 최신 공정인 5나노 엑시노스 AP로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이 엑시노스는 이미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업체들 중에서도 비보라든지 우리가 아는 레노버, 메이주 이런 업체들에 공급될 예정이고, 삼성이 ODM 즉 제조업자가 R&D 및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도 결국에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지난해 2019년 이 AP 시장 점유율이 한 14% 정도 됩니다. 이게 세계 3위니까 무시하지 못할 상당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애플이 2018년에 3위였고 삼성이 그때는 4위였는데 작년에 2019년에 순위가 딱 이렇게 3, 4위가 뒤바뀌었죠. 이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삼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북미,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삼성이 성장세를 또 보여줬었죠. 이 기존에 그 엑시노스가 탑재되던 삼성의 이 플래그십, 그러니까 올해는 플래그십 제품에 퀄컴의 AP가 아무래도 확대 적용이 좀 되다 보니까 스냅드래곤이 일부 실적 감소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올해. 하지만 삼성의 어떤 중저가 제품 판매가 계속 성장세에 있고, 유럽 시장이 지금 어떤 글로벌 이슈는 유럽 시장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의 어떤 큰 흐름에서는 분명히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어떤 MS 측면, 그러니까 매출 측면에서는 유럽이 당연히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떨어지겠죠. 하지만 MS 즉 마켓쉐어 측면에서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0년 5G 토털 통합 칩 수요나 어떤 모토로라라든지 비보, 오포 같은 데랑 지금 고객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데 확대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실적세는 AP 측면에서는 삼성이 어떤 개선세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업체들을 보면 AP에서 1위는 단연 다들 아시다시피 퀄컴이고요. 2위는 미디어텍이죠. 아마 이 1위와 2위의 순위는 향후 5년간 이게 바뀔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AP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 이 위에 있는 구글에 대한 이야기와 아래에 있는 AP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엮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AP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했는데요. 구글과의 협력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구글의 구글 전용, 그러니까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이랑, 그러니까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ISP랑 NPU 같은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ISP는 다들 아시다시피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이미지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실제 또 영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이 NPU는 반도체의 AI
뉴럴 프로세싱 유닛 AI 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삼성의 어떤 ISP나 MPU는 제외되고 삼성 거는 제외되고 구글이 직접 이제 R&D 한 것을 기반으로 삼성이 구현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초 DS 사업부,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 내에 커스텀 시스템 온 칩이라는 그 팀을 하나 구성했거든요. 올해 초에.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집중적으로 이 팀을 조금 올해 초부터 양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원래 그 전부터 이런 일을 당연히 해오던 파트들이 그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팀으로 또 이렇게 조직했다는 거에 있어서 뭐 유의미하다라고 올 초부터 지켜봤는데 이런 성과가 나와주는 거고요. 차세대 이 엑시노스 프로세서는 옥터코어 즉 8개 CPU 코어와 손정희의 ARM, 그러니까 ARM의 말리 MP20 GPU로 구성이 될 것이고, 듀얼 코어텍스 2개랑 쿼드 코어텍스 1개가 들어가겠죠. 이번 이슈가 더욱 유의미한 점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글의 그 스마트폰에만 삼성의 AP를 적용했는데 이번엔 그것을 넘어선 기대를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의 전반적인 하드웨어, 뭐 크롬북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그러니까 픽셀은 기본이고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 크롬 OS 기반의 어떤 기기들에 꽤나 탑재가 ASIC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구글 맞춤형 반도체로 삼성전자가 이제 제조사로 자리를 매김하는 것 아니냐, 사용처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상상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언급한 분야들도 있지만, 이번 계약의 유의미성이 뭐 예를 들자면 AR 기기를 구글이 또 추가 출시를 한다 했을 때도 거기에 구글 맞춤형 이제 ASIC가 삼성께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점쳐볼 수 있고요. 즉 모든 구글의 크롬 기반,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들에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가능성을 시작점을 열었다라는 측면에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점을 열었다, 그러면 큰 유의미성을 가지는 부분이죠. 물론 제가 언급드린 가능성들은 매우 낙관적인 어떤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 여기 화면에는 안 써있지만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 1분기 이 모바일, 그러니까 리지드 경성 OLED 시장에서 90%대의 점유율을 올해도 수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중국의 BOE를 비롯해서 이 소형 OLED,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대형 OLED에 있어서는 중국의 진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R&D나 이런 게 소형 OLED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중국 애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이 점유율을 일단 1분기까지는 수성을 했다. 올해 삼성전자가 이제 펀치홀 디스플레이 공급량도 늘릴 거고, 당분간 이 시장에서의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주는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애플도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LG 것도 좀 쓰고 뭐 BOE 것도 쓰려고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지금 많죠. 지난 1분기 삼성전자가 200만 장, 정확히는 6,160만 장 정도의 리지드 OLED 패널 출하량을 기록했고, 점유율로 치면 90.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이 줄어든 건 맞아요. 하지만 출하량 기준으로는 일단 늘었고요. 삼성전자 뒤에, 즉 2위, 3위, 4위, 5위를 보면 중국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EDO가라는 애가 2위고 1분기에 330만 장을 출하했죠. 점유율로 치면 5% 정도고, 비전옥스라는 곳이 310만 장의 리지드 OLED를 공급했고, 티안마라는 곳, 그리고 BOE,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데가 20만 장, 뭐 10만 장에서 0.4%, 0.1%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유율 측면에서는 얘네들이 조금 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큰 의미가 아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수율에서 일단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졌고, 출하량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이제 펀치홀 OLED 패널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즉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저가 라인에도 이 펀치홀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즉 마켓쉐어 측면에서 90% 이하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이다라는 어떤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중국 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중국 디스플레이를 써라라고 이제 강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뭔가 BOE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OLED, 이제 중소형 OLED를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서 도전하고 있는 업체들이 최소한의 저가 OLED를 자사의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물론 화웨이 같은 글로벌 마켓 쉐어를 노리는 애들은 못 쓰겠죠.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애국 마케팅이나 뭐 캐시백이나 즉 보조금 빨로라도 팔아치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가주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원래는 구글에도 공급하고 뭐 애플에도 공급하고 화웨이에도 공급하고 원플러스, 뭐 샤오미 이런 데 다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